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 내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드디어 관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존에 철강, 알루미늄 하나만 이제 관세가 있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자동차까지 확대되면서 여러분들이 또 다시 한번 또 불안한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그 구간이 왔습니다. 아니, 분명 4월 2일까지라고 했는데 4월 1일보다 일주일 앞당겨서 발표되니까 어떻게 보면 또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고 하죠. 지금은 호랑이 굴도 아니에요, 이거는. 이게 왜 호랑이 굴이 아닌지에 대해서는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은 이 어려워 보이는 시장 굉장히 쉽게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 제가 오늘 알려드리기 위해서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얘기 나왔으니까 뭐 간단하게 살짝만 짚어보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시장까지 한 번에 갈 테니까 집중해 주시면 돼요. 자,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작년 11월부터 해서 계속 관세, 사실은 뭐 11월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 관세맨이었죠.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관세맨 다시 시작했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기간으로 잡고 있던 게 이 4월 2일 날 이때 상호관세 부과 시작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일주일 당겼어요. 뭐 괜찮습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현대차 그룹에서 이미 31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했더니 트럼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대차 박수 치면서 입이 뭐 배트맨에 나오는 조커도 아니고 귀에 걸려 있죠.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위대한 기업이다 현대차는. 그러면서 미국에 투자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현대차 관세 안 내도 된다라는 얘기까지 합니다. 물론 거기에 담겨있는 속뜻이 미국에 투자했으니까 미국에 생산되는 걸로 다 충당될 테니까 관세를 안 내도 된다라고 하는 뭐 의미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요. 어찌됐건 지금도 메타 플랜트가 작년 말에부터 해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양산 시작을 했고 여기서 풀 가동이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미국에서 수요되는 물량이 한 70% 이상은 미국에서 이미 생산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의 70에서 80% 가까운.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게 멕시코랑 캐나다에서 생산되는 것까지도 이런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인정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USMCA 같은 경우에 해당되는 부품사들 같은 경우는 전혀 타격이 없을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자동차주가 많이 안 밀렸어요. 그리고 정시 테마주나 이런 부분이 좀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시장이 어지럽게 흘러간 것 같고 지수가 많이 밀린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 관세맨 시작 그렇게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은 끼쳤지만 그래도 뭐 이런 추세를 뭐 반락시키면서 이제 꺾어 내린다거나 이런 정도 움직임은 아니었다라는 거. 우리가 잘 소프트하게 잘 소화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수로 넘어가서 알려드릴게요. 지금 미증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미증시는 지금 트럼프 당선 이후에 계속 42,500부터 해서 이제 45,000 사이에 박스권 그리면서 이탈하면 회복하고 이탈하면 회복하고 이 모습 반복. 그리고 45,000은 돌파 시도하면은 밀리고 돌파 시도하면 밀리고 이렇게 박스권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양이었죠. 이런 모양으로 가고 있었는데 최근에 다시 한번 강력한 이탈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좀 부담을 많이 느끼고 우리나라 시장도 같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하락에 비하면 우리나라 시장은 좀 양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42,500 구간을 회복한다라고 그냥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겁니다. 이 구간이 속임수 구간, 트랩 구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우는 사실은 뭐 이제 우리가 하도 우리나라 중심으로 해서 IT톱이 지금 우리나라 시총을 장악하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들이 시총 상위 쪽을 장악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우리랑 좀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은 금융주의 분포도도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이제 골고루 이렇게 돼 있고 미국은 소비의 국가죠.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통 서비스업 쪽도 굉장히 비중이 크다. 그래서 잘 분산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볼 때 다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건 아마 나스닥이 아닐까 싶습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이 지금 팔란티어부터 조정이 먼저 나올 겁니다라고 제가 매일매일 오후 2시 20분에 말로 없는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팔란티어가 밀리기 시작하더니 기술주의 조정이 시작되었죠. 지금 테슬라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밀려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중간중간 한 번씩 이렇게 세참 반등은 나오는데 아직까지
나스닥 같은 경우는 18,000포인트 회복 시도하는 정도 수준이다 보시면 돼요. 이 안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이거는. 그래서 기존에 19,000 위쪽에서 움직였던 이 지수권 안으로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10,000포인트나 8,000포인트나 남아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 영향력이 우리나라까지 와서 우리나라 기술주들까지도 조정을 받고 있어서 지수가 지금 당장은 빠르게 못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미증시 반등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떤 흐름이 나옵니까?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 귀환하고 하는 모습 보이죠? 자, 미국에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여기도 분산 투자할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대상국 중에 이 이머징 국가 하면은 이제 중국의 비중이 굉장히 커지고 뭐 인도의 비중이 커지고 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만큼 점점 줄어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도 굉장히 외국인들 매도가 많았고 삼성전자가 HBM 진입이 어렵다 보니까 매도가 많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머징 비중이 우리나라가 이제 살짝 다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닥을 치고 나서 오히려 더 좋아지는 게 우리나라 증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미증시가 조정받은 거 어떻게 보면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유럽 지수는 제가 이렇게 표현드렸습니다. 이미 전쟁이 끝나서 축포를 터뜨리고 있는 증시라고 보시면 된다. 제가 설명 안 들어도 여러분들 그냥 그래프만 보셔도 아시겠죠? 이미 전쟁 끝났습니다, 여기는. 그리고 나서 이제 날짜가 다 됐죠. 예, 그래서 뭐 재건 컨소시엄 구성해가지고 신청해가지고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제는 뭐 재건 들어가는 일만 남았고 이제 휴전까지도 이제 뭐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뭐 종전, 뭐 휴전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부분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독일 같은 경우 23,000포인트 이 구간에서 이제 쉬고 있는데 여기서 쉬다가 미끄러웠다 가도 상관없고요. 그냥 올라가도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 식량 이런 부분부터 굉장히 민감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인플레이션, 이 물가 부분에서 이 부분이 안정화가 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독일 같은 경우는 제가 러우 전쟁의 최대 피해 국가다 말씀을 드렸죠. 아니 서유럽에 있는데 저 동유럽 싸움이 왜 그 문제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탈원전 국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탈원전을 타개하기 위해서 LNG, 이 가스관을 통해서 이제 해결하겠다고 해서 노드스트림 2 같은 경우는 아예 독일로 이제 빠져나오는 가스관인데 이게 러우 전쟁 때문에 시작도 못 해보고 그냥 가스관을 닫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경제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퇴보를 할 수 있는 위기까지 왔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해소된다라고 하면 독일 증시가 날아가는 건 당연한 거겠죠. 그 외에 나머지 독일이 EU를 먹여 살리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년 가장처럼 과거에 이제 나치 시절에 이제 문제가 됐던 부분에 대한 사과로 EU를 계속 먹여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 후퇴하면 EU가 전체적으로 후퇴하는 건데 이 부분이 해소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럽 증시는 다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가 문제점도 찾아야겠죠. 가장 문제는 뭐예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다라는 건데 중국을 지금 견제하기 위해서 관세 같은 부분이 계속 강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우선주의라서 실리도 챙기고 그 핑계로 이제 중국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가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는 기존에 미리 재정정책이랑 다 준비를 해놓고 경기부양책까지 준비하면서 내수 소비까지도 해결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를 잘 해놨다는 거. 게다가 우리나라 요즘 무슨 얘기 들려요? 한알령 해제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죠. 본인들은 한 적이 없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계속 피해를 받아왔던 거는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키지도 않았는데 작년 10월에 갑자기 비자 면제국으로 11월이죠. 비자 면제국으로 우리나라를 이제 9개 국가 안에 포함시켜가지고 계속 교류를 다시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 미국하고 반대되는 입장이죠. 미국은 글로벌 국가에다 시비를 걸고 있고 동맹국한테도 시비 걸고 있고 협상을 통해서 우리한테 관세 물고 싶지 않으면은 무언가 이득될 걸 내놔라라고 취할 걸 취해가는 이런 그림인데 중국은 자꾸 뭔가 해제해줘요. 기존에 막고 있던 거를 조금 풀어주는 것 같고 자꾸 손을 잡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정반대된 모습을 만들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중국이 외교적인 측면으로 풀어나가기 위한 부분을 많이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도 BYD가 진출하고 나서 테슬라는 어떻게 돼요?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 그리고 BYD는 판매량이 급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이 지금 정책을 잘 펼치고 있고 외교적으로도 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뭐 시진핑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 자, 니케이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은 작년
금리 정책 거꾸로 합니다라고 해서 급락이 한번 나와서 우리나라도 8월에 여러분들 깜짝 놀라신 적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나온다라고 해서 이게 왜 나왔냐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금리 정책 거꾸로 해서 그렇다. 남들은 이제 우리 그 코로나 때 유동성을 확장을 해가지고 금리 바닥까지 낮추고 마이너스 금리까지 가고 이제 뭐 제로 금리 가고 했었는데 이거를 인플레이션 때문에 다시 다 올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금리를 막 올리다 보니까 갑자기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해서 지금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시기인데 작년 9월부터 미국도 내리기 시작을 했죠. 근데 8월에 일본에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아직 금리 하나도 안 올렸는데 어떻게 내리냐? 우리는 마이너스 금리니까 우리는 이제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성이 문제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일본이 얘기한 거꾸로 가는 거죠. 남들은 9월부터 내린다고 하는데 본인들은 이제 올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가니까 여기서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면서 굉장히 좀 이제 한동안 좀 어려운 구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회복해서 횡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고 지금도 하단까지 내려왔는데 박스권 하단이에요. 이 정도까지 일본은 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계속 말씀드렸지만 관세 영향력 분명히 우리도 해당이 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뭐 소고기 같은 경우도 이제 과거에는 우리 어린 소들만 이제 갖고 왔는데 이제 늙은 소들까지 갖고 오면은 문제되는 거 아니냐. 과거에도 광우병 이슈 때문에 어린 소들만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건강에 대한 이슈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이제 100세 시대 넘어 120세 세대, 150세 세대 뭐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라는 이런 대학 교수님들 강연에도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지금 시대인데 건강이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굉장히 좀 예민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미국의 이제 조선 프로젝트라든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가 줄 것들이 꽤 많다. 그리고 그걸 주면서 우리도 받아와야 되는데 이런 협상을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줄 거는 미국이 원하는 거는 줘야 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런 부분을 주면서 우리도 얻어올 걸 얻어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거는 외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기업에서 우리는 국가보다는 기업에서 하는 게 가장 이제 편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대차가 먼저 진행을 하고 있고 LG엔솔이 진행을 하고 있고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도 이미 진출해 있고 하이닉스도 일부는 진출해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이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원하는 조건을 좀 맞물려서 간다라고 하면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관세나 이런 부분을 이제 아예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좀 잘 가볍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지수 같은 경우도 잘 보면요. 우리가 지금 기존부터 2650포인트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 이 구간만 가면은 한번 밀리고 이 구간만 가면 한번 밀리고 이 2650에서 2700 사이가 매물대가 있는 구간이니까 여기만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만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밀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이거 딱 빼고 보면은 뭐예요? 2600 위쪽에 있어요, 아직도. 그리고 이 구간에서 좀 밀려도 상관없는 구간입니다. 여기 자율등락 구간이에요, 지금. 2500부터 2650까지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박스권을 그려도 이상할 게 없는 구간이고 조금 밀려도 흥, 올라도 흥 이러고 별로 신경 안 써도 되는 1일비 안 해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보시면 외국인들이 뭐 선물을 팔았네 이런 얘기 많이 들리실 텐데 지난주부터 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외국인 매수 쭉 들어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돌아왔다. 외국인의 귀환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이번 주는 퐁당 수급입니다. 하루 팔았다가 하루 샀다가 하루 팔았다가 하루 샀다가 반복하고 있죠. 오늘 팔았다 어제는 샀습니다. 대규모로 샀어요. 그러니까 오늘 매도한 물량이 그렇게 부담되는 선물의 물량이 아니다라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일일비 할 필요 없고 우리는 큰 그림 그려놓고 이런 중간에 이렇게 나오는 세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색깔만 이제 그때그때 잘 맞게 색칠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외국인이 귀환하고 있는 추세이고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불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코스피는 오히려 시총사기 종목 같은 경우 바스켓으로 매수하고 해지 걸고 선물로 들어가고 하는 이런 합성 포지션 구축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우리나라에 적극적으로 좀 투자할 수 있는 길이 다시 한번 열리는 이런
이런 제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 공매도에 대해서 뭐 말씀드리자면 길어집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계속 역기능을 악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다. 이 말씀을 백날 드려봐야 여러분들 피해받은 것만 생각하실 거고 분명히 우리나라에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개선은 좀 필요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용되는 부분이 지금 나올 건 아니니까 여러분들 지금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 전에 개선만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순기능 중에 이제 외국인들이 생각하고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것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피 어떻게 되겠어요? 2652 구간에 막혀 있을 텐데 제가 12월부터 말씀드렸어요. 이거 3월 말에서 4월 정도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면서 이제 밸류업 관련주랑 이제 기존에 좀 쉬었던 종목들 이런 쪽이 같이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 중심이죠. 수출주들 올라가고 하면 그때 돌파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4월부터 해가지고는 코스피도 기대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코스닥은 더 걱정이 없죠. 1, 2월은 어떻게 된다? 1월 효과가 코스닥으로 쏠림 현상이 나올 거고 그래서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지수가 좋을 겁니다. 그리고 그게 2월까지는 무조건 연결이 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월 정도 됐을 때, 3월 정도가 됐을 때 이 구간에서 조정을 한번 받고 가면 코스닥이 아마 더 강해질 겁니다. 그때는 코스피가 살아나기 때문이지요라고 12월부터 여러분들께 계속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지금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2월까지 굉장히 강했던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CES 기점으로 해서 전후로 해서 어마어마한 테마 바람이 불어왔었죠. 그리고 1차 목표치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780포인트를 딱 터치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쉬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충분히 휴식이 나왔고 그리고 730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구간 이탈해도 되는데 그냥 슬슬 밀리는 건 별로고 트럼프나 이런 트럼프의 발언이나 뭔가 대외 변수에서 급락이 한번 딱 나오거나 하면은 그런 구간이 오히려 좋은 구간이다. 밀리지 않아야 될 구간을 강하게 밀어내린 다음에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는 반발력을 얻을 수가 있고 여기서 저점 잡고 오히려 780포인트를 돌파할 수 있는 그런 도움닫기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그런 모양이죠. 원바닥하고 투바닥을 여기서 찍느냐 아니면 이 위에서 찍느냐 그 차이인데 그냥 투바닥 찍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바닥이 2개냐 3개냐 이런 차이일 뿐이고 이번에 만약에 780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이번에는 한두 번 건드리다가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좋아하는 게 바로 이 코스닥 시장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편안하게 보셔도 된다라는 게 전체적인 그림 그리고 기술적인 부분까지도 알려드리고 수급적인 부분까지도 외국인 기관까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자, 관세가 시작되고 공매도가 시작되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지러운 이런 시장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협상 카드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 정도만 알고 가시면 돼요. 트럼프 일기 때 줄 게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줄 게 굉장히 많은 게 우리 한국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면 될 것 같으니까 시장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그러면은 그래서 시장이 그래 괜찮은데 종목들 다 이렇게 우수수 내려오는데 내가 그럼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난 자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 제가 대형주 중소형주에서 딱 추려가지고 가져왔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포트폴리오를 딱 보시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아, 이게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구나. 이게 안정형 포트폴리오구나. 내가 불안할 때 이런 포트폴리오를 들고 있으면 너무나도 편안하고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아주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다 대형주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편안하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로 해서 구성해 왔으니까 끝까지 집중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뜸들이지 않고 이 강의 자료도 다 받아가실 수 있도록 제가 밴드 교육방에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교육방 오셔서 받아가시고 참여 방법 한번 전체 화면으로 확인하시고 물 한 모금 드신 다음에 바로 뜸들이지 않고 교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불확실성이 커지는 시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불안해만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안정적으로 좀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내가 주식을 안 할 것도 아니면은 그러면은 이 구간에서도 수익 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 구간이 지났을 때 내 계좌가 빵빵하게 차오를 수 있는, 빨갛게 물들 수 있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이 부분이 여러분들 제일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뜸들이지 않고 말씀드릴게요. 자, 기관의 선택.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 선택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중국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투자할 때 그냥 수익을 보려는 거지 그 나라가 굉장히 강성해져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1 목적은 수익이다. 기관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중장기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자금을 가지고 그리고 기관이나 외국인처럼 굉장히 큰 자금, 조단위 자금이 아니라 적은 자금으로 해서 좀 크게 불려야 되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조금 속도감 있는 종목들을 원하시는데 그런 종목들은 바로 기관이 좋아하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에 채워놓는다라고 하면은 좀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관도 손해보는 건 싫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기관 투자자들 매수 상위 종목들을 착 해서 여러분들 뽑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코스피 종목들인데요. 1위는 SK하이닉스, 2위는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 3위 기아, 현대로템, KB금융, 뭐 하나비전 등등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는지 느낌을 보시면 돼요. 이게 15위까지 종목들인데 하이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쓱 보면은 시총 상위 종목에 하이닉스가 있고 저 아래 뭐 하나비전이나 뭐 이런 종목들이 있다.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 있고 하다라고 보면은 이게 HBM이나 이런 AI 관련 쪽에 하드웨어 관련, 전력 관련 이런 쪽이 아직 건재하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지수 관련 상품이고요. 레버리지는. 그리고 기아나 그리고 이제 내려가다 보면은 뭐 이런 뭐 종목들 있죠. 현대제철 뭐 이런 종목들 있죠. 그리고 HMM 그럼 운송 관련 쪽도 영향이 좀 있었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유통도 있고 골고루 있습니다. 여기 화학도 있고. 그러면은 지금 기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런 종목들을 골고루 우리나라 종목들을 편입하고 있는데 보니까 등락률이 여기 같이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는 방산이나 이런 쪽 빼고는 그렇게 뭐 10%보다 더 훨씬 뛰어난 종목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기관이 매수한 다음에 5%, 10% 수익 보려고 매수하겠습니까? 여러분 10% 오르면 어떻게 되냐면요. 기관이 매수하고 올라갈 때 끌어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끌어올리진 않으니까. 그럼 끌어올린 다음에 매도하면은 매도할 때 다시 떨어지면서 매도를 하는데 10%면은 지금 판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오히려 손해봅니다. 적어도 기관 투자자들은 최소 20%에서 30%는 올라야 돼요. 아무리 못해도 15% 이상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10%도 안 되는 구간에서 팔 수는 없고 1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종목을 교체할 거냐 아니면 일부를 이제 교체할 거냐 아니면 들고 갈 거냐 이거를 계속 고민해야 되는데 기관 투자자들 종목에서는 여러분들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누적 금액으로 해서 3월이 지금 굉장히 좀 파동이 심한 구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달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조금 길게 보더라도 뭐 2월 마지막 주 정도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총 상위 종목부터 해가지고 제가 이 매수 상위 종목부터 해서 추려봤는데 하이닉스 기관 매수 1위 종목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은 제가 뭐 길게 설명할 필요가 있나 모르겠어요. HBM의 대장이고 이번에도 GTC 2025에서 HBM4 공개하면서 엔비디아의 가장 좋은 깐부 아닙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 자연스럽게 뭐 매수 1위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보통 매수 1위였는데 지금은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대체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지난주에 제가 외국인 매수 순위 보여드릴 때 그때도 1위 종목은 뭐였어요?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 모두가 1위로 매수하는 종목이 바로 SK 하이닉스다.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이 HBM뿐만 아니라 뒤에 소캠, CXL, 유리기판 뭐 등등 기다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라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바닥에서 쓱 올라와서 어떻게 됩니까? 지금 22만 원 돌파 시도 한번 한 다음에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고 있죠. 19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에. 그리고 나서 뭐예요? 22만 쪽으로 쓱 붙어오고 있잖아요. 지금 또 언제든지 돌파할
준비를 마치고 있다. 기관과 외국인이 동시에 말이죠. 공매도가 해제된다 하면은 여기서 준비하고 있다가 이 땅하고 튀어오를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은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코덱스 레버리지. 3월에 여러분들 어땠습니까? 3월이라고 하면 여기 구간이잖아요. 여기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이렇게 매수를 많이 한 거예요. 코덱스 레버리지가 뭡니까? 여러분들 ETF 상품, 이 펀드 상품 중에서 코스피 200 종목 가지고 이제 지수를 만든다라고 하면 코스피 200 지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레버리지. 그냥 코스피 200 지수가 1 올라갈 때, 1% 올라갈 때 똑같이 1% 올라가면 그냥 그냥 이 펀드가 되는 거고, 레버리지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곱하기 2가 됩니다. 1% 올라가면은 지수 1%당 종목은 2%가 올라가는 거죠. 이 펀드 종목은.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 저는 사실 작년 12월에 여러분들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이제 사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종목 또한 20위권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기관 투자들은 지금 우리나라 지수가 저 위로 날아갈 거다, 저 위로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하는구나 정도로 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 중 하나로 또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지난주에 기관을 하고 선물을 다시 한번 쓱 쓸어 담으면서 매수를 쌓기 시작했다라는 거. 그래서 하방 압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옵션 같은 경우로만 단기성으로 해서 이제 뭐 해지를 해가지고 쉬는 구간을 대피 정도만 하는 거지. 지금 구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쪽 방향을 기관과 외국인들이 서로 같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나라 지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기관은 레버리지를 통해서 우상향을 그리는 것을 만들었고 외국인들은 뭐예요? 외국인들은 선물을 통해서 선물 시장을 통해서 이 구간을 만들었다. 선물이 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지수를 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굉장히 효율적이다라고 느끼면서 선물을 많이 활용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나도 편안한 증시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기아입니다. 외국인들이 4월 2일 상호관세 여기에 자동차 포함된다 이런 얘기 계속 나왔었는데 기억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아를 이렇게 많이 기관에서 매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매집 3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에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도 최근에 알았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알았죠. 이런 부분도 최근에 알았는데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을 거야라고 기관이 어디서 그럼 힌트를 찾았겠습니까? 이미 작년부터 메타플랜트에서 양산을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제대로 라인 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수의 우리나라에서 뭐 대부분을 이제 수출을 하고 일부를 미국에 생산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소진되는 물량은 대부분 미국에서 생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거기다 기아 같은 경우는 멕시코에도 공장이 있죠. 멕시코랑 미국이랑 해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기아는 물량의 손실이 거의 없는 정도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기아의 이 관세의 타격이 그렇게 크게 있을까요? 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반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트럼프가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제가 아까 조커 같다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입이 찢어지게 막 미소를 지으면서 현대차 위대한 그룹이야, 현대차 그룹 위대한 그룹이야라고 했는데 기아를 빼놓고 얘기하지는 않았겠죠. 같은 그룹사니까. 현대차, 현대모비스, 뭐 현대위아, 뭐 기아 뭐 다 해당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사들까지도 이 USMCA에 있다라고 하면은 그 부분까지도 해당이 된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 메타플랜트에 다 같이 입주했죠. 아진산업 필두로 해가지고 성우하이텍이나 뭐 이런 기업은 다 기존부터 있었고 그렇잖아요. 뭐 화신도 그렇고 다 들어와 있잖아요. 뭐 상신브레이크나 이런 데 다 멕시코에 공장이 있고 그러면은 이런 기업들은 관세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면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거 관세 부과되면은 제일 크게 피해보는 기업 중 하나가 어디라고 했습니까? 어디라고 했어요? 한국 기업이 아니고 GM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말씀을 작년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관세가 정말로 차별 없이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은 GM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때 얘네가 부품 공장이 다 멕시코에 있단 말이에요. 얘네뿐만 아니라 포드도 그렇고 아니 멕시코가 싸니까요. 미국은 인력 비용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러니까 공장을 다 저쪽으로 하면서
지들 일자리 만들겠다고 우리한테는 미국에다 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국 보호주의 이게 굉장히 나쁜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그럼 지들도 거기다 짓지. 예. 그런데 지들은 이제 인건비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득을 보려고 멕시코에다 그렇게 많이 지어놓고 나서 그런데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미국에. GM 오늘도 포드 이제 경영자가 얘기하잖아요. 이거 관세를 부과하면 제일 피해 보는 건 미국 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멕시코 쪽에 그렇게 압박을 해도 관세를 못 매기는 겁니다. 자동차 쪽에. 게다가 GM은 또 재밌는 거 하나 보면은 여러분들 한국 GM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한국 GM. 예. 우리나라에 이제 삼성에서 유일하게 이제 성공하지 못한 게 자동차 사업 아니겠습니까? GM이 가져갔는데 지금 쉐보레라는 이제 타이틀을 달고 우리나라에서 가끔 보이죠. 여러분 주변에 타시는 분은 많은가요? 저는 전기차보다 쉐보레를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저는 전기차가 더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요즘은 차라리. 전기차도 보기 힘든데 말이죠. 자, GM은 어떻게 되느냐. 한국 GM이 그동안 그렇게 힘들다가 드디어 흑자 전환을 했어요. 드디어 흑자 전환 하자마자 관세 얘기가 나왔는데 한국 GM은 말이죠. 90% 물량을 미국으로 다시 수출을 합니다. 한국 GM은 미국으로 다시 수출해요. 여러분 그러면 관세를 때려 맞으면 이거 어떻게 돼요? 얘네가 관세를 맞는 겁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 생산하는 거는 괜찮겠죠. 한국 GM은 90% 판매를 하고 있는 미국의 관세를 직접 산으로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GM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기업 중 하나다라는 얘기가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SL이나 이런 기업도 현대차 그룹도 당연하지만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간다라고 얘기하면서 가장 많이 이제 또 공급 많이 하는 기업 중 하나가 GM이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도 아셔야 돼요. 미국 공장에 있는 GM도 맞지만 한국 GM에도 이제 LED 램프나 이런 부분을 공급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자동차 같은 경우가 왜 어느 정도 안전한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기관은 미리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외국인은 현대차, 기관은 기아를 선택을 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관세라고 해서 무조건 다 뭐 무풍지대라고 해서 상관없는 그쪽만 있는 게 아니라 관세를 맞는다라고 해도 오히려 미국이 피해를 많이 볼 것 같다라고 하면 예외 업종이 되고 그리고 현대차처럼 미리 우리 투자할 테니까 빼줘라고 하면은 이미 해결이 다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면은 편안하게 두 발 뻗고 주말까지도 잠을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주식은 알아서 오른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관련주들 제가 다시 한번 또 이제 체크를 한번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코스피 두 종목, 코스닥 두 종목 이렇게 해서 구성해 드릴 거예요. 반도체주 계속 많이 나오는데 반도체주 있느냐? 첫 번째 주는 상사주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의외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자, 상사주가 뭐예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아닙니까? 해외로 가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통도 하고 외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하는 짬뽕이에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 드라마 중에서 조금 됐는데 미생이라는 드라마 있을 겁니다. 그 기업의 모태가 되는 기업이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인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이 대우 인터내셔널이 서울역에 이제 위치해 있을 때 거기 보면은 그 과거에 뭐 웹툰이었던가요? 거기 보면 실제로도 해당 이제 어느 부서에 어느 분께 자문을 받았습니다라는 게 밑에 주석에 달려 있을 정도예요. 그 원 인터내셔널이라고 그때 드라마에 나와 있었는데 그 기업의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전신이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아, 그 기업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쪽이다. 조금 전에 기아 나왔었죠. 자동차 강판을 포스코에서 만들어가지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에서 그걸 가져다가 혼다나 현대차나 이런 기업에다가 파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석유 탐사, 시추 같은 경우 다 들어가죠. 그래가지고 대왕고래나 이런 프로젝트 하면 그거 시추할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런 상사 기업들이 또 간다라는 거. 여러 가지 진짜 종합 상사라는 게 말 그대로 정말 종합으로 일을 다 합니다. 굉장히 다재다능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얘기 나오죠. 그러면은 가장 큰 지분을 투자할 수 있고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세 가지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에너지 국가가 아니죠. 그런데 에너지를 직접 이렇게 투자를 해서 가져올 수 있으면 원가 하락이 되겠죠. 포스코 그룹 전체 계열사를 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자원이 필요하겠습니까? 원가 하락에 일단 1차적으로 긍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온다. 그리고 동남아 쪽에다가 이 LNG를 이제 가스관을 연결하게 정말로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거를 일부를 가져다가 동남아 쪽에다 판매해서 트레이딩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룹사 유통마진. 이 그룹 자체에서 그룹사에서도 이제 최고급 이제 그
뭐 이런 스테인레스든 뭐든 이런 철금속이든 비철금속이든 다 해가지고 가스관을 연결할 때 공급할 수가 있겠죠. 많은 강간도 연결을 해야 될 거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그룹사에서도 마진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굉장히 좋은 구간에 놓여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시장에 계속 진출해서 알래스카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시출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동남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남미도 하고 다 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 하나만 발견이 된다면 그러면 잭팟이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잭팟이 터질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실적이 어느 정도 선방한 느낌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점프할 수 있는 그런 도약의 해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기관이 왜 이 종목을 매수 15위권 안에 아까 보여드린 표의 맨 아래에 이렇게 매수 상위권에 있는지 여러분들 쉽게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의 자료는 여러분들 밴드 오시면 다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오늘 그냥 종가부터 그냥 편안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종가 이 53,200원 이 구간부터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5만 원까지 그냥 모아가면 되는데요. 5만 원 이탈하면 한번 여러분들이 그냥 뭐 잘랐다가 회복할 때 보거나 아니면은 더 낮은 가격 요거 5,000원 단위로 내리면서 보시면 되겠죠. 다음 지지선에서 보면 되는데 제가 볼 땐 이탈해도 바로 회복될 것 같은 그런 현재 수급 동향을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 6만 원에서는 저항받고 있었으니까 1차 6만 원, 2차 7만 원, 뭐 그다음에 만 원씩 계속 올리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돌파할 거냐 아니냐는 돌파되는 날 그리고 거래대금이나 이런 걸 보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방에 올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같이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반도체주 빠질 수 없겠죠. 그래서 또 하이닉스냐라고 질문하신 분들께 하이닉스는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고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입니다. 제가 이 신대가 시간에 사실은 작년 가을 개편 때 제가 10월 14일 날 개편 월요일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이데일리 방송에 출연을 해서 여러분들께 좋은 종목입니다라고 소개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 이 종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은 한번 이렇게 쓱 올라갔는데 올라간 다음에 조정받는 구간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유상증자 얘기가 나왔는데 그냥 유상증자는 괜찮습니다. R&D 비용이나 뭐 이런 부분을 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제2호 인수한다라고 해서 거기서 문제가 됐죠. 결국은 거래소 금감원 쪽에서 그만해라라고 해가지고 스탑당했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이즈라고 하면 그때 M&A를 한다라고 해서 뭐 계약금을 지불했는데 이 부분 뭐 소송하거나 하면 그런 부분 정도가 노이즈가 될 텐데 오히려 인수를 안 한 게 지금 다행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기관 매수 32위에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고다층 MLB, 그러니까 이게 인쇄로 기판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이거를 높이 쌓는 게 그 기술 아니에요. HBM이라는 게. 기존에는 전력을 이제 보면은 전력을 이제 흘려야 되는데 여기만 이렇게 닿다가 이걸로 안 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전력을 이렇게 올려서 여기서 이렇게 다 통하게 만들고 이거를 또 이제 한 층으로 안 되니까 계속 쌓는 과정이 나오니까 HBM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몇 층이냐 이런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층까지 쌓겠다라고 하이닉스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기판을 생산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고다층 MLB 수급이 지금 불균형이 일어나서 이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은 그럼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엔비디아만 수요가 있습니까? AMD도 수요가 있고 지금 브로드컴도 들어와가지고 브로드컴에서도 가져간다고 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지금 원하고 있는 기술력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또 소캠 얘기 나오면은 지금은 이제 HBM 하나가 한 6천만 원 정도 돼가지고 그 전력도 뭐 아파트 한 동으로 다 잡아먹고 이런 정도인데 그쪽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앞으로는 개인용 PC에다가 그런 AI PC를 만든다라고 해서 소캠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그쪽에도 이제 앞으로 이런 관련주들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계속 볼 수 있는 쪽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수혜를 다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이스페타시스라는 거예요. 이 HBM이 상용화 되자마자부터 어마어마한 수혜를 받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만 원 언저리에 걸쳐 있는데 4만 원 구간 넘어가야지 시세가 납니다라고 이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4만 원 넘어서 돌파 시도하면서 이 구간까지 쓱 올라왔다가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나서 저렇게 유상증자 얘기 나오면서 급락이 한번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쓱 회복돼서 기존의 고점 부근을 가기 위해서 4만 원 돌파 시도하고 있다. 지금
지금 2월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2달 동안 횡보하면서 힘을 잘 모아놨으니까 4만 원만 돌파하면은 여기서 거래대금 한번 실어줘야겠죠. 그렇게 된다면 멋지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편하게 보시고요. 다음 목표치는 10,000원 단위로 보시면 돼요. 5만 원, 6만 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37,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들이랑 해가지고 제가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교육방에 올려드리니까 교육방 오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다음에 남은 포트폴리오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 코스닥 종목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죠? 코스닥 종목들 보면서 포트폴리오 완성해서 드릴 테니까 모두 이 시간에 입장해 주시고 남은 포트폴리오까지 모두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코스닥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10분도 안 남았으니까 바로 집중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자, 보시면 기관에서 매수 상위 종목 봤더니 에코프로가 있어요. 얘는 마이너스네요. 그리고 나서 동진세미캠, 주성엔지니어링, 코미코, 솔브레인, 테스, 심텍 여기까지 보니까 다 반도체 관련 쪽이네요. 그리고 실리콘투 하나 딱 있고 그리고 이오테크니크, TCK 밑에도 다 보니까 대부분이 다 IT 쪽이네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앞쪽에 우리가 코스피를 봤을 때는 대형주 쪽은 이제 골고루 포진이 되어 있었는데 코스닥 오니까 IT 중심으로 돼 있고 이런 뭐 일부 뭐 실리콘투라던가 뭐 클리오라던가 이런 종목들 빼면은 다 이쪽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주 조금 있는 거. 요 정도까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 종목 하나하나가 아니라 흐름이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IT 종목들이 지금 조정을 받으니까 3월에는 많이 매수를 했구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IT가 어디로 가요? 로봇으로도 가고 저기 통신으로도 가고 저기 우주로 가는 이 우주항공 쪽으로도 가고 뭐 다 움직이는 게 이런 쪽이니까 이게 AI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다라는 게 다시 한번 이제 수급으로 확인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기존에 어려웠던 레거시 반도체 업종에 있던 종목들이 시총 상위 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살아나고 있구나. 그리고 삼성전자만 사는 게 아니라 부품들을 같이 살려내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정리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정리가 됐죠. 시총 상위 종목만 살짝 볼게요. 시총 상위가 아니라 매수 상위죠. 자, 기간 매수 상위 1위 종목 에코프로입니다. 이 종목은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2차 전지 캐즘이 조금 해소된다라는 얘기 혹은 해소될 가능성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미국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유럽부터 봐야 된다. 유럽의 캐즘이 조금씩 해소가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체크가 될 때 지금처럼 테슬라가 내려가고 비아디가 올라가잖아요. 네. 해소가 되는데 비아디가 상승하는 만큼만 회복되면 의미가 없어요. 비아디가 점유율이 올라가는데 얘네가 점유율이 올라가더라도 그리고 나서 플러스 알파로도 회복이 된다라고 해야지 그만큼이 우리나라에 있는 이 배터리 기업들, 2차 전지 기업들이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은 비아디 쪽에 공급하는 기업 제가 지난주에 하나 알려드렸는데 그런 기업만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린다. 하지만 저는 올해 뭐 상반기 말에서 하반기 정도부터 해가지고는 천천히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뭐 심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시기가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까지는 심증이니까요. 자, 동진세미캠 레거시 반도체의 대표고 여러분들 그 미국의 텍사스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공장 지은 다음에 보조금 얘기 나올 때 같이 대표로 이제 미팅하고 했던 기업 중 하나가 동진세미캠이죠. 제가 뭐 코스닥에 있는 종목들 우리나라 IT 부품주들 이제 반도체 부품 얘기할 때 항상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 두 종목이 뭐 삼성하고 아주 너무 끈끈하다 보니까 뭐 대표적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일본에서 3대 소재 규제할 때도 불화수소의 솔브레인, 포토
메트로레지스트의 동지세비캡. 뭐 과거부터 너무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라서 뭐 설명을 많이 안 드려도 되는데 이 정도는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알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정도 전통을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3만 원 위쪽으로 올라온 다음에 사실 요 날이 좀 이제 거래대금이 터졌는데 이때 창업주가 별세한 날이죠. 그리고 나서 살짝 쉬었다가 다시 3만 원 돌파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3만 원 초반에 쉬고 있을 때 공략해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동지세미캠도 가격이 좀 좋은 구간에 아직도 남아있고 추세도 만들고 있고 주성엔지니어링도 3월에 좋은 모습 보여서 지금 4만 원 위에 올라타 있죠. 돌파한 다음에 쉬고 있는 것도 아주 좋은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2위, 3위는 같은 계열이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포트폴리오 완성할 시간이 왔습니다. 화장품주 한번 봐야겠죠. 한알령 해제 관련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요즘에는 화장품주가 너무 중국 위주로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글로벌 시장으로 유럽이나 이런 뭐 미국이나 이런 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하는 너무나도 좋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통망을 갖고 있는 실리콘투다. 기관 매수 8위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래서 진짜 상위권에 있는 몇 안 되는 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K뷰티가 글로벌 점유율이 계속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도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 쇼킹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올리브영 가서도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는다라고 하는데 기초 화장품만 해도 외국에는 프랑스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비싼 것들, 일본에서 온 비싼 것들 보면은 최소 10몇만 원에서 20몇만 원 가잖아요. 기초만 해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들이 나오는 그런 것들, 그런 거 로드샵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 다 보면은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2, 3만 원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냐라고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국에도 유통하고 그러다 보니까 실리콘투가 굉장히 커졌다. 자, 유일한 리스크는 이겁니다. 아마존에서도 유통을 따로 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리스크인데 이거 리스크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중소기업에서 이제 유통할 때 검증되지 않은 기업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아마존을 통해서 먼저 체크해서 제외하고 검증된 기업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실리콘투 입장에서는 그게 중장기적으로는 또 좋아질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글로벌 시장으로 점점 확대해 나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지금 환율 높은데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하고 실적은 당연히 매년 점프하는 기업이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편안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종가부터 그냥 바닥권이잖아요. 그냥 보시면은 편하게 볼 수 있고요. 위쪽으로 쓱 올린다라고 하면 35,000원 구간에서 계속 걸리고 있죠. 2번 돌파 시도했는데 이번에는 또 매직 구간도 나오고 해서 제가 볼 때 이번에 올라갈 때 여기 35,000원 갔을 때 거래대금 실어주면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는 맞지만 그 이상도 보고 있다. 10,000원씩 올리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래로 내려간다면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되는데 사실 리스크 관리도 뭐 크게 필요는 없는 기업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도 요 25,000원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본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는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미용기기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용기기 같은 경우는 클래시스 제가 말씀드렸는데 파마리서치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클래시스가 조금 쉬고 있다. 뭐 전통의 종목들 쉬고 파마리서치가 올라간다.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쉬고 있다라서 끝난 종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수급이 파마리서치로 갔던 수급이 일부가 이제 좀 쉬는 구간이 나오면서 클래시스 쪽으로 돌아오면은 그 자리 다시 채워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기관 매수 21위 종목이고요. 슈링크 볼륨어 여러분들 여성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남성분들도 피부과 같이 한번 가보시면은 알 수밖에 없어요. 슈링크는 워낙 또 광고를 많이 해서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이런 부분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만 있는 게 아니라 수출하는 것도 어마어마해서 수축 1억 불 탑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것만 보셔도 여러분들 대단한 기업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겠죠. 자, 1억 원이 아니에요. 1억 불입니다. 자, 그리고 브라질, 태국이 주요 시장입니다. 이런 쪽 동남아, 남미 쪽 주요 시장 꽉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유럽과 미국까지도 점유율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멋진 모습 보이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응 전략도 간단합니다. 지금 한번 이렇게 솟은 다음에 이렇게 삼각기법으로 해서 내려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바닥 근처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금 6만 원 아래선 그냥 모아가시면 되고 6만 원 넘어가면은 날라가겠구나. 1차 목표치는 7만 원 정도 잡고 가면은 되고요. 7만 원이 끝이 아니라 이 종목은 7만 원 구간, 요 구간을 넘어가야지 제가 볼 때는 그 이상부터 제대로 가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에 있어서 그래서 10만 원을 넘어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안하게 보시고 미용 쪽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여성분들이 관심이 많았지만 요즘에는 남자도
화장하는 시대고 남자들도 피부과 가면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넘어가면은 젊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인드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하면 이거 53,000원 이탈하면은 리스크 관리 한번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러분들 깔끔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종목으로 해서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꽉꽉 알차게 채워봤습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담은 이런 포트폴리오, 그리고 미국에서 관세를 저렇게 때려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오히려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주말에도 두 발 탁 뻗고 편안하게 잘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나라 무기가 많으니까 잘 헤쳐나갈 수 있다라는 거, 외국인과 기관은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 이미 다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육방에서 다시 한번 만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저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